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기존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으며 참모들도 이민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신중함으로 일축했습니다. 트럼프는 22일 팍스뉴스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과정을 거치기를 원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이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일부 구제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답변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민 문제에 대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트럼프의 간판 이슈에 커다란 후퇴를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켈리안 코너웨이 신임 선대 본부장은 강경 이민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캠프의 좌장인 제프 세션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후보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는 등 참모들의 입장에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투자 비자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이민 서비스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늑장 처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인과 중국계 등 9명과 이들이 투자한 뉴욕의 EB5 리저널 센터인 뉴욕 이미그레이션 펀드는 최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이민 서비스국을 포함해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레온 로드리게스 국장, 니콜라스 콜루치 투자이민 사무처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이민 서비스국의 늑장 처리로 인해 신분과 경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EB5 프로그램의 목표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민국은 지난 2010년 7월 뉴욕 이미그레이션 펀드를 EB5 리저널 센터로 승인했고 이들은 이미그레이션 펀드가 추진하고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 주상복합건물 신축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투자 이민 신청자는 투자 이민 신청서 I-526이 승인된 후 2년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고 추후 I-829를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들은 2014년 I-526을 제출했고 1년 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민 서비스국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돌연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I-526을 제출한 후 단 한 명도 이민 서비스국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해당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 한인 고등학생들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림비 디자인과 시 공모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틀리 기림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고교생 모임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는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3주 동안 기림비 건립을 위한 디자인과 시 공모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에는 포틀리에 거주하는 9학년에서 12학년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공모전 1등에게는 $200의 장학금, 2등에게는 $100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이와 함께 위안부 여성들을 추모하는 시 공모전을 통해 시를 기림비에 새겨넣을 예정입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기림비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열리는 포틀리 거리축제에 참가해 모금할 계획입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는 기림비 건립으로 인류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가치를 동료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기림비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콜리치 시장도 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기림비 형태와 문구 등도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대표 브랜드 현대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이름으로 고급 세단 G90를 출시했습니다. 제네시스 G90는 올해 9월 초 시중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고급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힘찬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주 시애틀에서 가진 미디어 시승식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발표하고 그 첫 차로 대형 럭셔리 세단 G90을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 G90은 첨단 기술과 세련미, 성능 등을 두루 갖춘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소개됐습니다. The all-new Genesis G90 is truly going to deliver a world-class experience, from its dynamic design to its engaging driving dynamics with an all-new suspension. 또한 고급화와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t is entirely separated from the Hyundai line. So we're doing a lot of things to separate Genesis and give these luxury customers a more personalized experience. 제네시스는 이번에 선보인 G90과 G80 외에 스포츠 쿠페와 SUV 등 차종을 추가해 2021년까지 총 6개 모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90의 가격은 $70,000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에서 선정된 현대자동차 딜러를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가 첨단 기술로 무장한 G90으로 미국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공략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연휴인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뉴욕과 뉴저지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노동절 연휴 단속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뉴욕과 뉴저지 도로 곳곳에 음주운전 체크 포인트를 설치하고 9월 5일까지 2주 동안 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 경찰과 지역 경찰들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각 경찰서별로 관할 구역에 음주운전 체크 포인트를 곳곳에 설치해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일일이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음주운전하면 잡힙니다라는 내셔널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과 피해를 알리는 TV와 라디오를 통한 홍보 캠페인도 동시에 전개될 예정입니다. 경찰 당국은 노동절 연휴는 전통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도로 위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절대로 음주 후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순찰 경관과 순찰차를 대폭 증원해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도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해 195개 타운에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뉴저지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주 전역에서 가장 많은 2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주 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총 97명으로 이 중 버겐 카운티가 2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패세이 카운티가 1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저지 감염자 수는 이달 초만 하더라도 80명에 달했으나 3주 만에 17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에 주 보건국은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마이애미 지역과 위험 국가의 여행을 자제하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하지만 불가피하게 감염 위험 지역이나 국가를 방문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의심되면 반드시 보건국에 연락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위험 지역이나 국가를 여행한 지 2주 이내에 발열이나 발진, 눈이 충혈되거나 관절통과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센터는 뉴욕주에서 한 달 전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난 감염자 수가 285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일 오전 뉴저지 뉴악에서 뉴저지 트랜짓 버스 2대가 충돌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분쯤
브로드 스트리트 북쪽 방향으로 향하던 59번 버스가 17명의 승객을 싣고 레이몬드 블루바드 서쪽 방향으로 가던 13번 버스의 중간 부분을 들이받는 측면 충돌 사고를 내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사고를 낸 59번 버스 기사 70세 조셉 바더러스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크게 파손된 13번 버스에 타고 있던 버스기사와 승객 17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여성 승객 1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마치 폭발물이 터진 듯한 큰 소리가 나 가게 밖으로 나가보니 크게 다친 사람들이 곳곳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사고를 낸 59번 버스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으며 숨진 버스기사 바더러스는 뉴저지 트랜짓에서 27년 동안 일한 베테랑 기사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랜짓 측은 이번 사고로 숨진 여성 승객의 신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 중 7명이 중태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택시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제 뉴욕시 옐로캡 운전자 자격 시험을 외국어로도 볼 수 있게 됐으며 영어 시험도 폐지됐습니다. 옐로캡 등 택시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한 영어 시험이 이번 19일부터 없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0일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는 뉴욕시 옐로캡 운전자 자격 시험을 외국어로도 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자들은 스페인어, 벵갈어 등 다양한 언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최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지도 앱이 나오면서 목적지만 확실하게 전달되면 기사와 승객 간 대화 없이도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택시 리무진국이 지리와 관련된 문항을 없앤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우버나 리프트도 현재 운전기사에게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영어 시험이 택시업계 취업의 장벽이 된다며 폐지를 주장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영어 시험은 폐지하지만 택시 기사들이 기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스틴 피난 시정부 대변인은 영어 시험이 폐지돼도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에는 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블루컷 산불로 이 지역 한인 커뮤니티가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이 전소되고 10년 이상 운영하던 농장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빅토빌 한인회 김명남 회장의 집. 집은 불타 사라지고 가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 한인이 운영하는 대관령 농장. 농기구는 불에 타 쓸모없게 됐고 농장 역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16일 카운패스 인근에서 발생한 블루컷 산불은 무서운 기세로 번지며 이 지역 3만 에이커 이상을 집어삼켰습니다. 96채의 집과 213개의 빌딩들이 전소됐고 집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한인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일부 한인 운영 농장과 교회 등도 소실된 가운데 대피 경계령이 해제되지 않아 아직도 남의 집 신세를 지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피 명령 내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 일대가. 너무 그 학교 같은 데가 너무 들어갈 자리도 없대요.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방당국에 따르면 138번 도로를 따라 확산되던 불은 조금씩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40% 이상의 진화율을 보이며 어제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이 검은색 연기로 호흡 자체가 어렵고 강풍으로 시야까지 가리고 있어 오늘 밤이 지나서야 이 지역 통제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기네 생각에는 오늘 잘 소화가 되면은 내일 오전에는 들어갈 수 있게끔 열어놓지 않을까. 특히 이재민이 많아 당국의 구호 물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 지역 한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간절해 보입니다. 한편 현재 폐쇄됐던 138번 하이웨이는 통행이 허가됐으며 15번 프리웨이 양방향은 다시 오픈돼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파크 내 뉴욕 사이언스홀에 250명에서 300명 규모의 무상 공립 프리케이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스템 분야 교육 특화기관으로 운영될 이 프리케이는 2019년 가을 학기부터 운영됩니다. 율리사 페레라스 코플랜드 시의원은 플러싱 코로나 지역의 프리케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알리며 새롭게 마련될 프리케이는 이 지역 어린아이들이 수학과 과학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국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00여 곳의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료 입장이 가능한 국립공원은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로키 산맥 등 주요 국립공원들이 모두 포함되고 뉴욕주에서는 엘레너 루즈벨트 국립사적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저택, 마르틴 벤 뷰렌 국립사적지 등입니다. 일부 공원은 무료 입장은 아니지만 각종 프로그램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9일 살해 피해자들의 유가족을 위한 장례 비용을 장례식장이 선 지급한 뒤 주정부에 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이날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직후 발효됐습니다. 현재 살해 피해자 유가족이 장례식 비용을 주정부에 신청하도록 한 방식이 앞으로는 장례식장이 선 지불한 후 주정부에 해당 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주정부는 살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장례 비용으로 최고 $6,0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긴급한 위기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911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70여 개 타운에서 긴급 상황 발생 때에 전화로 911 신고가 어려운 경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를 통해 911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로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는 메시지 수신자에게 911 번호를 입력하고 메시지에 신고자가 있는 도시 이름과 주소 등을 꼭 입력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은 날씨에 한낮에 햇살이 뜨겁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